지난 1989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이지선 씨. 올해 90살인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치매와 고혈압 등으로 거동을 못하시면서 돌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양원이나 병원 대신 집에서 임종을 맡게 해드리고 싶은데 최근 내 집 생애 말기 케어 대상자로 선정돼 정기적으로 재택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됐습니다. 엄마를 우리 키워주신 부모님을 그래도 섬겨야 되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계신 것보다 집에서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내 집 생애 말기 케어는 크게 두 가지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먼저 지역 병원과 협력해 시민이 자택에서 의료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합니다. 가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일단 그리고 굉장히 저희들한테도 고마워하는 마음이 아주 크시고 그래서 같이 보람도 느끼고요. 다른 서비스는 자택에서 사망 시에 기존 방문 진료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신속하게 발급해 복잡한 절차상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모델이 구체화되고 뭔가 그 좀 체계가 잡힌다면 이제 단계적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을 대상자 선정해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와 함께 자택 사망자의 임종 절차 간소화와 사업 제도화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유영수입니다. 마지막에 숨 딱 떨어지기 직전에 전부 다 기대고 엄마 사랑했다고, 우리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가장 어머니가 편하게 좋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가시도록 만들어주는 게 마지막 가시는데 최선이라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냥 엄마 병원 안 가고 그냥 우리 가족들 옆에서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얼굴 한 번씩 다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품에서 고통 없이 그리고 편안하게 가는 게 내 마지막이길 말입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누군가는 의지와 상관없이 결박된 상태로, 누군가는 낯선 병실에서 수많은 기기에 둘러싸인 채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환자는 마지막 자기 삶의 어떤 마무리를 본인이 생각한 어떤 이야기의 끝을 생각하고 설계하는 게 있을 텐데 불가능한 거죠. 조금만 상태가 좀 중증으로 되고 특히나 이제 임종을 예상해야 되는 시기가 된다면 현재로서는 100% 다 병원으로 올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죽음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를 시작해야 할까요? 경남 거제의 한 한의원. 방호열 원장은 매일 아침 조금은 특별한 진료를 준비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혈압계라든가 그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같은 기본적인 이제 기구부터 요거는 드레싱 도구가 많아요. 욕창이 꽤 많으시기 때문에 환자 상태가 기록된 차트를 꼼꼼히 살핀 후 문 밖을 나섭니다. 방 원장이 방문 진료를 시작한 건 4년 전 장기 요양 재택 의료 시범 사업에 참여하면서부터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집에 직접 찾아가는 건데 한 달 총 방문 횟수는 100차례 정도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거는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이 어떤 그 가장 기본이거든요. 1, 2등급은 이제 와상분들이 많아가지고 누군가 좀 더 길게 이제 돌봐야 되겠죠. 체위 변경이 되지 않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3시간마다 체위 변경 해줘야 되니까 24시간 있어야 되겠죠. 두부야, 두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94, 치매를 앓고 있는 박점희 어르신. 자택에서 생애 말기 돌봄을 받으며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집으로 찾아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환자와 가족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이거 어머니 좋다 수치. 응? 숨도 산소포화도도 99고 혈압도 좋고
보호자와 수시로 SNS를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공유하기 때문에 소통은 수월한 편입니다. 요새 뭐 선망 있고 이런 건 없어요. 저번에 한번 선망도 한번 있었잖아요. 그 뒤로는 없으시고요. 겨울로 안전하게 낫네요. 겨울이 사실 좀 제일 위험한 계절이거든요. 박 씨의 자녀들이 처음부터 어머니를 집에서 모셨던 건 아닙니다. 입원을 다시 하고 2주 만에 엄마 병원 이제 면회가 있어서 갔는데 휠체어 타고 와야 될 엄마가 침대에 끌고 와서 면회가 된 거예요. 노인네도 여자거든요. 근데 머리를 빡빡을 깎여가지고 나왔었어요. 이게 환자들한테 말도 안 하고 보호자한테 말도 안 하고 그 상태가 진짜 안 좋았고 엄마가 사람도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의논을 했죠. 그냥 엄마 진짜 저래 있다 큰일 나겠다. 어머니가 생애 마지막을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일남 사녀가 힘을 합쳤습니다. 찾아뵙기 편한 중간 위치에 새 집을 마련하고 서로 순서를 정해 들르고 있습니다. 풀코스입니다. 엄마를 건강하게 보시면 나부터 건강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앞전에 엄마 거 들다가 허리를 삐끗가지고 와, 얘 아파갖고 안 되는데 그래 병원도 가긴 했지만 진짜 체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훗날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 어머니를 돌보는 소소한 일상도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네에 앉혀놓으면 엄마 하루 종일 반나절은 저 그네에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햇볕 같은 뭐 비타민 D 같은 거 그런 거 때문에라도 엄마가 건강이 더 좋아졌고 지금 이때까지 감기 한 번 안 했어요. 어머니를 돌보며 더욱 가까워진 가족들이 최근 들어 조심스럽게 꺼내는 화두가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엄마가 올해로 94세거든요. 맨날 하는 얘기가 그냥 엄마 여기서 병원 안 가고 그냥 우리 가족들 옆에서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얼굴 한 번씩 다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허정숙 씨 가족의 바람을 실현한 가족이 있습니다. 예, TV도. 3년 전 어머니의 마지막을 집에서 함께한 이정미 씨. 발레를 노랬을 때 당시 어머니는 건강이 악화돼 어떤 치료도 무의미했습니다. 제가 이 테프를 매일같이 건강경을 틀어드렸거든요. 건강경을 하루 종일 돌려갖고 틀어놓으면 눈 다 감고 들으셔요. 이 씨의 가족들은 방호열 원장의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를 병행했습니다. 자세하게 섬세하게 돌봐주고 그날 어머니 바이탈 체크를 다 하고 가시고 그리고 주마다 간호사 오고 4시간 요양보호사 오고 오후에 언니가 와서 엄마를 돌보고 내 퇴근해가 올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서로 협조가 참 잘 됐습니다. 어머니를 돌본 지가 한 4개월, 5개월 딱 넘어갈 무렵에 돼서 마지막 임종을 이 씨는 어머니의 임종 순간을 슬프게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식으로서 할도리를 했다는 자부심과 마지막까지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한 따뜻한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입이 마르고 물도 안 넘어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스프레이로 뿌리드리고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가 가시고 있는 주 과정인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숨 딱 떨어지기 직전에 전부 다 기대고 엄마 사랑했다고. 예. 우리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재택의료 서비스엔 환자가 존엄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보호자를 교육하고 상담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어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당황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좀 옆에서 이렇게 손도 드리고 이렇게 좀 쓰다듬어도 주시고 하면 돌아가신 분도 편하게 돌아가실 수 있고 도움이 된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그런 어떤 경험들이 나중에도 이제 어떤 보호자 입장에서는 돌아가실 때 어떤 내가 어머니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 원장은 지난 4년간의 경험을 통해 필요한 조건만 갖춘다면 집에서 생애 마지막을 보낼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어떤 만성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노인성 질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집에서도 관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임종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 그러면 안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지더라도 이제 집에서 충분히 계실 생각만 있으면 저희는 관리가 또는 이제 서로 연계해서 환자를 돌보는 게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재택임종, 집에서 생을 마감하는 건 드문 일입니다. 장기요양 돌봄 수급 노인의 67.5%가 재택임종을 희망했지만 실제로는 14.7%만이 집에서 임종했습니다. 반면 의료기관에서의 임종은 72.9%에 달했습니다. 필수 의료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 돌봄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보호자에게 사정이 생기면 결국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임종 직전에 갑자기 병원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1년, 2년, 3년, 4년을 계속 병원으로 가거나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상태에서 마지막 순간에 집으로 가겠다. 가족이 뭘 해야 되는지, 환자는 잘 지낼 수 있을런지, 그리고 갑작스럽게 의문이 생길 때 어디 가서 자문을 받거나 연락을 해야 되는지, 결국엔 다시 응급실로 오거든요. 보호자가 맞닥뜨려야 할 행정적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재택임종의 경우 사망 원인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우면 경찰 신고와 검안 절차를 거쳐야 해 병원에 비해 사망 판정과 장례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경찰 불러야 되고 경광등이 번쩍번쩍하는 경찰차가 우리 집 앞에 올 거고 한밤중에 갑자기 임종하게 되면 경찰이 왔을 때 주변 이웃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또 시신을 그 다세대 주택에서 운구해야 되는 과정, 사망 진단을 받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어깨 체계적인 절차라든가 지침들이 사실 마련돼 있지 않아요. 한국인의 사망 장소는 지난 수십 년 사이 집에서 병원으로 뚜렷하게 이동했습니다. 입원과 치료, 임종과 장례가 한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병원 원스톱 시스템. 문제는 병원 자체라기보다 병원 밖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환자의 의사와 별개로 치료는 계속 이어지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선택의 폭은 좁아집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죽음의 과정도 치료의 연장선이 되고 연명의료가 늘게 되고 또 병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병원을 떠나서 마지막을 돌보거나 집에서 살겠다라는 어떤 설계 자체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어디에 있든 제대로 된 돌봄이 가능한가, 또 환자의 마지막이 얼마나 존엄하게 지켜지느냐입니다. 아유, 우리 최윤수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계시고. 주무세요? 붓는 거 좀 어때요? 많이 부었네. 아이고. 그래, 다행이네. 그래. 집에 가야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최현석 원장은 다른 병원에선 보기 힘든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감기 걸려가지고. 신체 보호대 사용 제로.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를 결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다음 코를 잡아 빼기 때문에 묶는다. 그다음 가려움증 때문에 묶는다. 또 걷다가 낙상이 되고 그러면 골절이 생기고, 그럼 골절이 생기면 병원이나 시설에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결박하고, 묶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상상을 해보면 그런 걸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계속 그 있다 보면 아무리 기억력이 없는 사람들도 트라우마로 남아서 밤에 꿈처럼 막 그렇게 살기도 하고. 묶지 않고도 해결할 방법은 있었습니다. 건조증으로 인한 가려움이 자칫 결박의 명분이 되기도 하는 현실 속에서 최 원장은 환자의 손을 묶는 대신
수시로 로션을 발라 가려움의 원인을 해결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다 아프거든. 양쪽다리도 아프고 전체가 다 아프다. 로션 바르니까 시원하세요? 어때요? 이거 하니까 시원해요? 시원하지. 그래 이 바르는 거 신경을 쓰고 기다린다 이가. 손을 이렇게 묶어놓고 콧줄을 못 빼게 이러고 했는데 이 병원은 그런 장치를 하더라도 손 묶거나 뭐 이런 거 안 하고 빼면 빼는 대로 또 넣고 하면 되니까 상관없다고 본인이 이제 편안한 자세 이거를 중점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엄마 이제 빨리 일어나자. 응? 건강을 찾아야지. 아셨죠? 환자가 싫어하는 일은 강제하지 않는 것, 마지막까지 자신이 선택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수십, 수백 명의 환자를 함께 돌보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치료가 좋은 거라고 그래도 환자가 맞기 싫다 거부한다 그러면 하지 않고, 근데 결국은 자기가 아프면 사실 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면 이제 안 하는 거, 그게 가장 제가 전업 케어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지 않을까 싶어요. 현실적으로 생애 말기 모든 환자가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환자들은 임종 직전까지 통증과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전문적인 완화 의료가 필요합니다.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하고 있거든요. 암 환자분들은 마지막 그 몇 개월 동안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고통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고통들은 사실은 일시적으로 왔다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임종하는 순간까지 전문적인 완화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근데 저희 집에 계셨을 때는 약을 이렇게 혀에 넣는 약은 아플 적마다가 드시라고 그러는데 금세 1시간 있으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놔둬도 너무 힘든 거예요. 환자가 아프니까. 근데 호스피스 병실에 오니까 환자도 얼굴이 평화롭고. 그러나 이런 호스피스 병상은 전국에 2,000개가 채 되지 않고 대상이 되는 질환도 한정돼 말기 암 환자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사망자의 약 75%에 해당하는 암 이외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3주, 4주씩 대기하다가 그냥 돌아가시거나 의료적인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고, 요양원에 가시면 요양원에서는 그런 환자를 부담스러워하니까 다시 그러면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응급실로 보내고,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호스피스 대기가 지금 너무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아버님 그때 참 좋아하셨던 은혜곡 한번 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말기 환자의 경우엔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낮은 수가 구조로 병원들의 참여는 저조한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가를 왜 이렇게 낮게 설정했느냐? 죽어가는 환자에 대해서는 그다지 사회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라는 국가의 어떤 효율성의 선택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까지 급성기 응급 환자라든가 중증 환자를 봐야 수익이 나는 구조로 병원이 설계되어 있고 수가 체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치료를 피해야 되는 말기 환자들, 통증 조절만 해야 되는 말기 환자들은 사실 환영받지 못해요. 아프고 늙어도 살던 집에서 의료와 요양을 통합적으로 받게 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의 시범 사업을 거쳐 3월 27일부터 돌봄 통합 지원법이 전면 시행된 겁니다.
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전국 229개 모든 시, 군구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마쳤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 계획에 따라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찾아갑니다. 죽음의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전문가들은 법의 취지와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보완해야 할 게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선 인프라 부분입니다. 통합돌봄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과 인력 등 준비 수준이 지역마다 다르고 방문진료에 참여하는 1차 의료기관은 전체 의원의 3%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임종돌봄에 대한 수가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생애 말기 돌봄 내지 호스피스 재택임종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수가가 없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높은 거는 맞아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시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소모도 심한 편입니다. 어떤 충분한 수가가 나왔을 때 이제 앞으로 재택임종이라든가 어떤 임종기 돌봄이라든가 호스피스가 재택에서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종 돌봄 서비스를 통합, 조정할 시스템과 전문 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복지제도가 되게 분절화돼 있고 파편화돼 있고 장애 진단을 받으면요 80 몇 가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쫙 하고 뭐가 날라와요. 케어 매니저. 그러니까 정말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당신은 요런 상황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탁탁탁 어레인지를 해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해외에서는 죽음 산파라는 게 있습니다. 죽어가는 가정에서도 그 가정을 어떻게 견디고 어떤 상태인지 또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사회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또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안내하는 죽음 산파가 필요합니다. 냉정히 그 지원법 그 설계 안에 이 죽음 산파의 역할을 누가 맡을 것인지 그런 인력들이 훈련되어지고 배치되어 있는지를 사실 되묻고 싶기는 해요. 앞선 사례에서 봤듯이 재택임종을 경험했거나 준비 중인 허정숙 씨와 이정미 씨 가족에겐 공통된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의 지속적인 돌봄과 의료진의 방문 지원, 그리고 비교적 안정된 생활 환경입니다. 하지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가족 돌봄이 약화되는 사회에서 집은 더 이상 안전한 돌봄 공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존엄하게 생을 마치기 위해선 집에서 죽을 수 있는가 보다 어디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가로 질문을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태어난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노인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상황에서 돌봄의 수요가 쫙 하고 올라갈 게 이거는 예정된 미래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노인이 아프면 집에서 있는 것이 이제 가장 노인들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원하는 상황인데 이게 재정적으로 감당이 될 것인가.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노인 가구라고 예외는 아닌 거고요. 고립사할 노인들이 되게 많겠구나. 우리가 돌아가시는 것조차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겠구나. 과연 우리가 생애 마지막 시기를 보내기에 이상적인 곳이 과연 집인지에 대해서도 점점 1인 가구나 독거 가구들 같이 산다고 해도 대부분 노노가구예요. 그러면 82살 먹은 환자가 계신데 81살 먹은 관절염이 심한 배우자 혼자서 집에서 그분을 돌본다?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일찍부터 제도를 정비한 해외 사례는 분명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방문 진료에 수가를 부여하고 지역 기반 재택의료 기관을 체계적으로 확충했습니다. 영국 역시 지난 2008년부터 생애 말기 돌봄 전략을 통해 임종 장소와 연명 치료 등에 대한 선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모든 방문진료 기관들이 생애 말기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훈련되고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서 이렇게 돌봄을 하고요. 영국 같은 데는 주치의가 돌보던 환자들이 어느 순간 컨디션의 변화가 느껴지면 충분히 1년 안에 돌아가실 만한 분이야라고 만약에 내가 판단이 든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생애 말기 돌봄을 시작하도록 지침을 두고 권장하고 있고요.
그동안 병원에서의 임종은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기존 의료체계가 만들어온 경로를 따라온 측면이 큽니다. 필요한 건 단일한 해법이 아니라 제도 전반의 변화입니다. 이를 위해 재택의료 인프라와 완화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고 돌봄 인력 양성과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환자는 병원, 집 혹은 그 중간 어디에서든 온전히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내가 살던 집에서 임종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재택의료의 실패냐라고 얘기하기엔 주거 형태라든지 인구 가구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변화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계속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환자가 정말 원하는 곳에서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를 갖추어주고 있느냐의 질문을 더 초점을 맞춰야지 그분이 그걸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지금 너무 인프라가 없습니다. 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2050년엔 10명 중 4명이 노인인 미래가 예고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좋은 죽음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가의 문제여야 합니다. 내가 내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내가 아팠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갔을 때는 어느 정도에서 어디로 간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 국민들이 미리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생애 마지막 5년, 마지막 3년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회의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